예, 들으신 것처럼 잠시 뒤 10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은 오랜 경색 국면을 이어오던 양국 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를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성권 전 고베 총영사, 정구종 동서대 석좌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잠시 후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이제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3년 5개월 만에 이제 만나게 되는데 네. 물론 이제 아베 총리는 예전에 뭐 일기 내각때 왔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첫 회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고 저희들이 그래서 특보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초에 이제 30분 정도 만날 줄 알았더니 1시간 반, 90분 동안 이제 회담이 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오찬 만찬 기자회견이 없어서 산무 뭐 방문이 된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는데 자, 뭐 오랫동안 뭐 이렇게 외교 쪽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이례적인데 90분으로 된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예.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30분에서 1시간 반으로 늘어난 것은 그 정도로 한일 간에 다루어야 될 현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 또한 동시에 한일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대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기존에 30분이었다면 한번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순차 통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한 15분 정도의 대화를 통해서 한일 현안을 다루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예. 면에서 양국 국민들의 의구심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의 의견 네.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서 예.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또한 동시에 일본에 대한 배려도 좀 한 것은 아닌가.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예.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한일 정상회담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산무 예, 정상회담이라는 일본 국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고려 측면에서 예. 1시간 30분을 늘렸기 예.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양자 회담을 갖게 되는데 오늘 회담 분위기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교수님께서는? 네, 기본적으로 어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중일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3년 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예. 양국 국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에서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양순회가 양정부 정상들이 그동안의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예. 그래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합의 내지는 그런 약속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네, 정말 이번에 회담이 열리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점에 모두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서로 대화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지만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이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과거사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이슈가 됐었는데 왜 이렇게 대화가 길게 안 된 걸까요? 그건 그 동아시아 내에서의 영토 갈등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가 2012년도에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국유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2012년 8월에 독도를 방문하게 됐죠. 그러면서 한일 간에 그리고 일중 간의 영토 갈등이 많이 빚어지게 되면서 2013년 한국이 개최 예정이었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무산되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새롭게 기름을 부었던 것이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적인 흐름, 예를 들어서 역사 교과서 검증에 관한 문제, 그리고 독도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그리고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에 대한 부정, 그리고 또한 13년 12월에 있었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전격적인 참배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3년 반 동안 열리기 힘든 환경을 만들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동북아시아 내에서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대한 관리는 미국에 이르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일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한 나름대로의 압력이 상당 부분 먹혔던 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아베 신조 총리의 방안을 맞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심정이 어떨까 좀 궁금한데 사실은 뭐 특별한 큰 규모의 뭐 반일 시위나 아베 총리의 방안을 반대하는 시위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국민은 지금까지 경색된 이 한일 관계가 좀 다 풀리기를 좀 바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어떤 실마리를 또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회담에서는? 네, 우선 3년 반 동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던 배경에는
양국 정부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성원 총영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영토 문제, 역사 인식 문제,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국가를 지향한다는 소위 그 전후 체제의 탈각이라든지 예. 이런 이 아베 수상 총리와 그 아베 수상을 총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보수 우파적인 인사들의 발언이 한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긴장감을 조성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를 하고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 정상회담 해가지고 과연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부터 그전부터 주장했습니다마는 주장했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 한국 정부 입장을 일본이 전혀 그것을 반응을 하지 않고 이제 과거 65년 국제정상화 때입니다.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한국 정부 내지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이 한일 정상회담이 3년 반 만에 열리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타결을 향한 하나의 합의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게 우리 국민들의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면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될 텐데요. 그 총영사님 여쭤볼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의제가 많잖아요. 현안도 많고요. 근데 과거사 문제, 특히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좀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첫 의제에 만약 이걸 꺼낸다면 대화가 어떻게 될지도 사실 궁금해요.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오늘 나올 의제 그리고 첫 번째로 다뤄질 의제 어떤 것들이 뭐 논의될까요? 아마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일 정상 간의 대화 의지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것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우리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과제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바라는 부분 그리고 또 독도 문제와 같은 영토 문제 그리고 협력해나는 거 봤을 때는 TPP라든지 한일 FTA 문제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최근 한국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 이런 부분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아무래도 위안부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비중을 두고 다룰 것은 아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성에 대한 비중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발언만 봐도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좀 이번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에 국장급의 실무자 협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최근까지 아직 이 물 밑에서 긴박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상호 간에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으로서도 3년 반 만에 정상회담에 임하는 마당에서 그저 빈손 들고 왔을 일은 없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자 간의 협의 내용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서 양국 정상이 이번에 모처럼 회복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 해결을 향한 방향 설정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제 양국 그 외무장관들이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 정상회담을 하루 전에 만났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약간 뉘앙스라도 풍기지 않을까 오늘 회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근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안부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의제인데 일본이 과연 양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좀 어려운 조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에도 2003년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사법부의 반응이었죠. 그리고 아베 현재 총리가 일기 내각 당시에서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6월 달에는 고노다마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강제성을 인정하고 위안소를 운영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정부의 공식적인 담화입니다. 그것을 검증하는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일본 정부가 아베가 갑작스럽게 오늘 회담을 통해서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기로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분석이 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첫 단추를 끼워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예, 예. 단추를 끼우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복원되는데 예. 의미 부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화 복원해요. 예. 네, 예. 그래도 아베 총리의 위안부 관련된 언급이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개인적인 수준에 그칠까요? 아니면 네, 그동안에 한일 정부 간의 실무자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이 의견 접근이 된 것이 이른바 사사의 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사의 안이라는 것은 일본 정부가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한다, 사죄한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출연으로 일본 정부 예산으로 된 그 기금 내지는 보상금을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한 일본 대사가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총리의 사죄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한다. 이런 선에서 대충 그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하려고 그동안에 노력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에서도 피해자 또 한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납득하지 않을까. 또 그런 선에서 기본적으로는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앞으로의 그러면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양국 정부 간의 협의 내지는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사의 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 2012년도에 사사의 게니츠로 당시 일본 외무성 3차관이었던 안이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양쪽의 어떤 뭐 합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안 정도 플러스 알파로서 우리 외교부가 실제 일본 외무성을 대상으로 많은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노다 정권 때의 그 사무차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베 정부, 그러니까 역사 수정주의를 긋고 있는 아베 정부이기 때문에 그 안으로부터 더 후퇴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퇴한 아베 정부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최대 수준이라는 것은 고노다마에 대한 개성을 한다. 그리고 어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마음속으로의 어떤 고통에 대한 나름대로 인정 이 정도의 발언 수사적인 외교적인 발언 정도로서 거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실질적인 어떤 조치를 내놓기로는 아직은 험난한 장애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언급했던 이 아시아 국가에 고통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적으로 한반도 한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자세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회담 한 번을 가지고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인 논의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어떤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서 일본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화가 재개됐다. 이것만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만약에 과거사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도 좀 다른 쪽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안보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는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일 간에는 안보 협력 문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20일에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민국 국방장관과의 사이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출하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엇갈린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안보 관련 법제가 지난 9월에 국회에서 통과됨으로 해가지고 자위대의 해외 진출에 폭이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유사시에 한반도에도 자위대가 진출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일 양측에서 그동안에 예상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그 이번 국방장관 회담의 공동 발표문에 보면 공동 보도문에 보면 타국의 영역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에 해서 한반도라고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타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가운데서는 한반도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한반도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한반도 전체로 한다는 게 우리 한국의 입장이고, 일본은 그것은 한국의 남한 쪽만 자기들이 미치는 영역으로 본다 하는 의견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서로 원만한 합의 내지는 의견 내지는 입장을 조율한 다음에 이게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안보 협력 문제를 전제로 해서 확실한 입장의 정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런 기회가 그런 안보 문제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이 잠시 전 오전 10시 5분부터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뭐 좋은 결과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좀 좁혀져야지 방금 말씀하신 안보나 어떤 경제 문제들도 좀 술술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총장님께서는 일본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국민들에 대한 과거사 우리 한일 갈등 부분을 어떻게 일본인들은 보고 있는지, 사실 뭐 혐한 이슈도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신군국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베 정권에 대한 반발, 특히 자유권 부분에서 반발하는 움직임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듣고 계신가요? 일본 내부의 분위기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본 내부는 많은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전 세대,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후퇴를 하고 있고, 전후 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몇 번 쉬고 사과를 반복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일본 경제가 1990년 이후부터 버블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장기 침체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불만의 표출이라든지가 약간은 배타적이고 국소주의적인 성향으로 흐르는 양상을 나타납니다. 일본 국민 전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우익 단체들이 활동 반경을 상당히 넓히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국과의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혐한론이라든지 반한론, 심지어는 지금은 오히려 그걸 넘어서 이제는 지쳤다, 한국에 대해서. 이제는 무한론, 한국을 무시하자, 한국이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쪽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이 일본 사회의 커다란 변화고,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결정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주도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아베 신조 총리가 정치적 고비 때마다 있던 한일 관계를 좀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 않냐, 어떤 보수 세력 집결을 하기 위해서 일본 내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베 신조 총리의 어떤 가계를 보면 이런 어떤 군국주의 모습들이 다시 발현된다, 이런 뭐 지적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가 기시 옛날에 수상을 지낸 기시 수상입니다. 기시 수상은 미일 안보를 위해서 미일 안보 협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때만 해도 반대가 많았는데 그걸 강행해서 성립시킨 수상입니다. 그런데 기시 수상의 결정이 지금으로서는 일본으로서는 아주 옳았다, 그 판단이 옳았다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가계에서 안보 문제를 뭐 집중적으로 전적으로 추진하고 매달려서 했다는 것보다는 아베 수상 자신이 두 가지의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본을 좀 더 강력한 국가 이미지를 갖는 새로운 일본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아베 수상 자신의 그 정치적인 신념이 있고, 또 하나는 외할아버지처럼 자기도 역사에 남는 뭔가 그 일본의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자기도 뭐 기여를 해보자 하는 그런 두 가지 뭐 염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아베 수상이 취임하고 나서 일본에서 최대 현안이 돼 있었던 것이 안보 관련 법안을 바꿔서 이 자위대가 해외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유권 행사의 허용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9월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의 그 군사적 프레젠스, 군사적 역할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면으로 해서는 아베 수상은 뭐 어느 쪽 경제나 뭐 아베노믹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반적인 교류의 문제도 국가 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보 문제에 집중적으로 그리고 힘을 가장
역점을 두고서 추진한 총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베 총리 그리고 일본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보자면 사실은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대화도 없다 이런 입장이다가 이번에 좀 투트랙 기조를 어떻게 보면 바꿨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점들이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그 투트랙으로 나가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는 걸 전제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변화의 배경에는 네. 두 가지가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상 한일 간의 갈등이 지속이 되게 되면 예. 미국의 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모색을 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국내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70% 넘는 지지를 하고 있고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게 60%의 지지를 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요구도 많이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변화의 시작은 올 초부터 징조가 네. 있었고 8.15 경축사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유연한 어떤 자세가 나와서 그게 최근까지의 결과로 이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그 무라야마 다마의 주인공이죠. 무라야마 도이미치 전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날 이제 방한을 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일 협상을 정식으로 시작을 했다. 아주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 문제를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정서를 뭐 대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일본 정부, 그러니까 지금 아베 내각은 어느 정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건지 전혀 그렇지 않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예. 아베 수상의 개인적인 캐릭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정구정 예, 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수상은 키시노부스케라는 일본 당시의 태평양 전쟁의 책임자로서 예. A급 전번의 처벌을 받고 사형까지 선고를 받았다가 외조부가 예, 예. 사형까지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복권을 해서 일본의 수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 키시노부스케의 무릎에서 예. 어릴 때 성장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가치관 자체가 일본의 어떤 보통 국가화를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의 어떤 국제적인 역할에 대한 예, 예. 강화, 예. 역사 수정주의적인 관점에 서가 있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을 아베 수상 본인 스스로로부터 도출시켜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사 문제는 잠시 좀 더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경제 이야기 잠깐 하고 갈까요? 지금 뭐 한일 간의 현안들이 많은데 이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있습니다. 또 FTA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뭐 다자 경제 협력체들이 뭐 곳곳에서 지금 탄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도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요 문제 일본이 사실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는데 저희들이 뭐 참여를 어떤 식으로 좀 해야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저는 그 TPP에 우리 한국이 일단 12개 네. 가입 회원국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그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이때까지 FTA 전략이라는 것은 양자 FTA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맺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면 TPP와 같이 메가 FTA, 다자 FTA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 내에서는 원산지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선점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TPP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서두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은 자유무역 협정을 맺게 되면 예. 피해를 보는 국민 내 분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협상을 통해서 예.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을 두고서 신중한 검토,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형성해가면서 가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TPP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입장에 봤을 때 한일 간의 FTA를 진척을 시켜오다가 지금 정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 상황에서 한국이 들어오게 되면 일본의 시장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도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죠. 예. TPP라는 것은 이 동아시아 내에서 경제를 두고서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AIIB라는 예.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설립을 하고 또한 동시에 RCEP이라는 형태로 예. 역내 경제 동반자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TPP를 통해서 하죠. 그러면 한국이 당연히 미국과 일본과 같이 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 한미일의 이해관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예. 뭐 가급적이면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가입하는 게 예.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오늘 회담에서도 그런 부분이 의제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은 다른 필요해 보여요. 근데 저희들이 정부가 이제 우리 정부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RCEP 이야기도 하셨고 TPP도 이야기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성관 총리님께서 예. 말씀하신 한국이나 일본의 양국의 이런 그 다자간 무역 협정이 성립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예를 들어 농민이라든지 어민이라든지 이런 예.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층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가지고 예. 뭐 TPP도 좋고 RCEP도 좋고 이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래도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양쪽 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TPP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경제 공동체 무역 협정이고 RCEP은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또 지역 영내 무역 협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미국과 일본의 그 힘겨루기에 한국이 좌우되느냐 또 어느 쪽으로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그 외교 전략상의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좀 신뢰는 취하되 중립은 잘 지켜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좀 한일 간의 안보 협력 문제도 저희가 얘기를 해보긴 했는데 이 자위대 한반도 출병에 대해서 좀 의견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의 방위상의 발언 같은 경우는 한국의 법률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 한반도 영토 규정은 북한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한국 정부의 동의 하에서 자위대가 행동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이남에만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은 한국 헌법 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한국의 주권에 대해서도 뭐 침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의 부분인데 오늘 정상회담에서 그런 논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한미일 간의 논의 구조를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문제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삼자 간 협의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과 일본이 이 현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너무나 심하게 대결하는 모양새는 다른 현안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10시 5분부터 청와대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는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청와대에 막 도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내를 받고 청와대 입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글을 썼는지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글을 썼다고 보세요? 양국 발전 기원하는 뭐 글을 썼을 것 같은데. 되게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유대 방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일본 방위상이 그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래 오해를 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정식적으로 좀 의견 표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도 4년 9개월 만에 일본의 방위상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일 간의 안보의 협력의 문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협정 또 일본은 미일 동맹, 미일 안보 동맹에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보 협력 체제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때까지 그 안보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뭐 협정이라든지 이런 그 약속이 없습니다. 단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이 리밸런스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재균형 정책으로 해서 아시아의 관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지금 남진아에 있어서 중국과 미국의 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안보 협력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자위대의 한반도에서의 활동 문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문제라는 건 쉽게는 진출이라고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그 미국과 우선 한국이 뭐 작전권을 서로 뭐 상의해가면서 이렇게 그 작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에 개입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북한이 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무슨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군사작전을 한다 하면 미국이 우선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고 한국도 따라하게 되는데 일본의 자위대의 역할을 미국이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도 여기에 좀 참여하라, 동참하라 할 경우에 자위대의 그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 지금 이 한국의 주한미군의 그 후방 지원은 주로 요코스카라는 일본의 그 미군 기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위대 내지는 일본 정부의 후방 지원을 지금 요청하는 그런 선이고 수준이고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미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가까운 뭐 미국 영토를 향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았다고 할 경우에 그럼 여기에 이제 영격하는 맞서서 뭐 이 미사일에 대응하는 그런 체제가 미국, 일본, 한국에 만약 구축이 되게 되면 그러면 미국이 일본에 요청하는 것은 일본의 본토에서 바로 북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지 자위대가 일본 자위대가 와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지만 뭐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안보 협력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시각이 24분 정도 됐습니다. 한 20분 정도 회담이 진행된 상태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은 이 회담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모습,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박 대통령이 오늘은 초록색 옷을 입었네요. 어떤 느낌을? 지금 다자회담에서는 여러 번 조우한 적이 있지만 사실 양자 공식 정상회담은 처음인데 자,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기의 분위기도 지금 뭐 특별히 나빠 보이지 않은데 표정이나 저희들 일거수일투족 굉장히 주시하고 있거든 사실은 두 정상에 대해서 뭐 이 총장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전 관련 행사 많이 해보셨잖아요. 일단 그 오늘 지금 두 정상의 표정을 봤을 때 뭐 화기애애한 과거의 어떤 다자 회담 속에서 양국 정상이 보였던 표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화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좀 쌓겠다라는 의지를 좀 표명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는 자 오늘이 기회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아까 옷을 말씀하셨는데 초록색, 녹색의 옷을 입은데 좀 차분하고 또 한편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가 또 반영된 건 아닌가. 그러면서 함부로 도발적 위주로 하지는 않겠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강렬한 색깔의 옷을 입게 되면 좀 도발적인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분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할 이야기는 하되 냉정하게 하겠다. 그리고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저런 코디를 했지 않을지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옷의 색깔이 밝은 편은 아니죠.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밝은 옷을 입고 정상회담에 임한 그런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진중하게 뭐 대화에 임한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차분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의사 내지는 마음이 거기 반영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담이 1시간 반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요. 없다고는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회담이 처음에서 30분간은 단독으로 배석자 없이 진행이 되는 그 점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뒤에는 오픈해서 확대 회의를 하게 될 건데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30분 안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는 거가 더 핵심이라고 더 중요한 뭐 관찰을 해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이후에 있습니다. 특별한 기자회견도 없고요.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일본에 나와 있는 한국에 나와 있는 대사관 직원들 격려하고 바로 이제 귀국을 할 것 같아요. 원래 뭐 바깥 출입하는 뭐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다 취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실무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정을 안 잡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너무 민감하게 좀 과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의 경우는
공식 방문이라는 형태의 준하는 의전과 행사들이 이어진 거고 예, 예. 그리고 아베 총리의 경우는 예. 이게 실무회담으로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무만 하고 예. 돌아가도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의 해석을 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손님을 불러놓고서 예. 왜 저렇게 갈까라고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은 양국 관계에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밝은 표정이지만 속으로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번 정부가 그동안은 뭐 대일 외교에서 좀 신뢰를 얻지 못했다라는 비판들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실리를 얻는 외교라고 한다는 것은 뭐 예. 기본적으로는 현안이 그렇게 급한 현안은 없습니다. 뭐 경제협력 문제, 경제 관계는 뭐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또 인적 교류, 또 문화 교류 이런 차원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만은 지난 9월에 한국과 일본에서 한일 축제 한마당이라는 게 이제 양국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틀간에 9만 명의 시민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일본에서도 히비야 공원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조선통신사의 행렬을 재현한다든지 예. 한일 양국에서 이렇게 문화 교류, 인적 교류, 국민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한일 간의 두 나라 간의 정상회담 내지는 이 협의를 해가지고 신뢰를 얻는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네. 이렇게 정상적인 관계로 복원하고 또 이런 것을 아주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만 해도 양국에 있어서 앞으로 상호 윈윈하는 밝은 네. 그런 관계를 향해 가는 하나의 출발점,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이춘 선생님, 오늘 회담 일각에서는 이제 만남 자체 첫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할 만하다. 그렇게 의미를 두고 일본 언론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 그렇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걸 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은 한일 관계가 좀 장기간 악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예, 이것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2배의 시간 혹은 3배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예, 예. 단 한 번의 만남, 33개월 만에 만났는데 단 한 번의 만남에서 만남. 어떤 예. 성과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과도한 기대가 되고 실질적인 어떤 회담을 방해하는 요소일 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만남 그 자체에 일단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삼국 정상 간의 회담의 정례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복원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에 병행을 하든 아니면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하든 그런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어떤 대화 채널의 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이끌어내는 정도만 하더라도 의미가 상당히 크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교수님, 지금 아베 정권이 2018년까지가 지난번에 선거 승리하고 네. 예, 2018년까지 2018년도에까지 임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2018년까지를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정적인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전까지는 어떤 특별의 이 한일 관계가 진전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저는 네. 부정적으로 본다면 만약에 네. 예, 어떻게 보시면 두 분에게 여쭤보시는데 먼저 예,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그 전부터 얘기를 했죠. 예, 예. 투트랙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와 같은 위안부 문제와 같은 현안은 현안대로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예. 상호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라는 투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아베 정부 임기 동안에 해결될 현안에 대한 걸 유일하게 위안부 문제만 가지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일 관계의 발전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위안부 문제가 가장 핵심이기는 하지만 예. 나머지 것을 같이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가 정상회담이 없는 상태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정상회담을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해결하는 예, 방식에 예.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후자이면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물론 만족할 만한 수준이 없다 하더라도 예. 그 과정에서 상호의 생각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신뢰가 싹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게 변화의 하나의 징조인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교수님. 예.
아베 수상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2018년까지 이 정권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7년, 2018년 2월이죠. 그러니까 한일 정상의 임기가 거의 겹치는 그런 기간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한일 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역사인식 문제,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안보협력 문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외 쪽에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서 본다면 한일 간에 협력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일본에서는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다시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이 노하우를 교환하고 또 협력해 가면서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체육계에서는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일 간에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힘을 모으는 한일 공동의 이 협력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는 한일 간의 해저 터널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일본은 혹카이도에서부터 일본 그 열도를 거쳐서 해저 터널을 통해서 부산으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뭐 북한을 거쳐서 이렇게 뭐 중국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가는 하나의 그 큰 이 실크로드 새로운 실크로드 벨트를 만든다든지 여기에 한일 간에 협력해서 서로 힘을 모은다. 그리고 지금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는 많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화 공동체 구축이라는 문제 같은 거는 아직은 본격적으로 논의 안 되지만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에서는 한류, 한국에서는 일본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서 나가면 지금까지 한일 간에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그 협력 모델이 생기고 또 상호 플러스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있는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가장 속이 타는 분들이 바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등록된 238명 중에 47분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워낙 나이가 많으세요. 90도 넘은 분도 계시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분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저희 회사 앞에도 지금 일본 대사관에 소녀상 있잖아요. 아직 원전히 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인데 그런 한이 지금 계속 남겨 있는데 이 문제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떻게 보시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일본 정부의 자세 변화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도리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는 도리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일본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수상 개인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더욱더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연이 채택이 되기도 했고 또 캐나다라든지 미국, 유럽의 선진 국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촉구가 됐습니다. 그게 상당히 일본 정부로 봤을 때는 압박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베 수상 개인의 캐릭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그런 걸 요구하게 되면 무시하고 지나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 정부의 공공외교를 좀 강화할 필요, 그 부분에서는 민간도 같이 좀 힘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교수님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오늘 그 한일 정상회담 3년 반 만에 개최됩니다만 이것이 한일 관계 개선에 굉장히 큰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 레벨의 그런 그 기본적인 원칙론적인 외교의 그 프린시플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차원에서 국민 간에 서로 마음이 소통하는 그런 교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한국을 뭐 혐한론으로 대표됩니다만은 한국을 좀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고 또 국민 간에도 과거와 달리 신뢰가 좀 희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들 사이에 정치가 먼저 회복을 하고 그다음 외교가 정상화되고 그러므로 해서 한국 국민이 안심하고 교류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역사 인식이라든지 원론적인 면에서 원칙론을 때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반도 그리고 한일 간에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감안해 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그런 대일 정책, 대일 외교를 통해서 우선 정부 간의 관계 회복, 나아가서는 국민 간의 신뢰 회복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정부종 동서대 석좌 교수 이성건 전 고배 총영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